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초경쟁 사회와 학벌 지상주의 때문이다. 한국의 교권 실태의 원인을 해외 언론들은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교사 수만 명이 거리로 나온 공교육 멈춤 다음 날 교육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남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에서 이목상 작가의 조형물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임 씨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이유인데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에게 철거 배경과 반발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뉴스큐 대통령실 먼저 가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첫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당시 후보의 낙선을 위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면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을 한 겁니까?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성명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만배 신앙림 거짓 인터뷰는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대엽의 정치 공작과 기안건설 로비 가짜 폭로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 최대의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을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인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까지 풀어 결과를 바꾸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을 날조한 이 공작의 목표는 윤석열 후보의 낙선이었다면서 이런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 최대의 위협 요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언론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조작된 인터뷰를 활용해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실어나른 언론 매체들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기획된 정치 공작의 대형 스피커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를 위해서는 충분한 확인과 검증을 거쳐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게 언론의 정도이자 상식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해당 기사들이 언론 윤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또 비윤리적 보도를 한 이유가 뭔지 지금 입장도 그때와 같은지 명확히 국민께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낮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했는데요. 순방 직전 성명을 발표할 만큼 이번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직접적,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로 출국하는 오늘자로 현지 일간지 콤파스에 실린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아세안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위협 등으로 국제 규범이 무시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유럽과 대서양을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면서 대통령실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입장을 밝히라며 맹공을 폈는데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지도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더군요. 네, 윤재욱 원내대표는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 공작의 배후와 동조한 사람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짜뉴스 최대 수혜자가 될 뻔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왜 야당 탄압 운운하지 않는 건지, 묵인하는 것은 인정하는 건지. 국민의힘은 또 가짜 인터뷰에 스피커를 달아 증폭시킨 언론의 책임도 크다며 특정 방송사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위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과거에 그러면은 어떤 인터뷰라든지 과거의 보도가 무조건 다 허위였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친북 행사 참석 논란을 두고도 여당의 공세가 거센데 윤 의원 오늘 추가로 입장을 밝혔죠? 네, 윤미향 의원은 오늘 오전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 출연과 별도 입장문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논란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자신이 참석했던 일본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 행사는 일본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된 추도사업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거라고 거듭 설명했는데요. 친북 단체인 조총련 역시 실행위에 속한 여러 단체 중 하나일 뿐이고 조총련과 접촉도 없었다며 조총련 주최 행사에만 참석했다는 의혹 제기는 색깔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총련을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요. 저는 당당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참석한 행사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연설이 나왔는데도 윤 의원은 듣고만 있었다며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며 어제 국회 윤리특위에 윤 의원을 제소한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윤 의원 제명에 협조하라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모자라 행사에서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만히 듣고 앉아있기만 했다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원 제명 사유입니다. 한때 윤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은 윤 의원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 여당과 야당이 시작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이념 논쟁과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대로 가면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할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본회의장에선 반발하는 여당 의원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나 선거 공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반격하면서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많은 국민이 이번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추석 명절부터 개천절로 이어지는 엿새간의 연휴는 국민에겐 휴식과 재충전 그리고 국가경제 차원에선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각 부처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에 맞게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일정에 합의하고 오는 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1일에는 인사청문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21일 당일이나 25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4일까지입니다. 네, 어제 공교육을 멈추고 거리로 나선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육부의 입장이 급선회한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가 매주 한 번 이상 현장 교사들과 만나겠다고 밝히면서 교권 보호 입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말 그대로 급선회입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공교육 멈춤에 동참하는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굉장히 강한 발언을 내놨는데 입장을 완전히 바꿨어요. 네, 이주호 부총리는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징계 철회 방침을 시사한 뒤 오늘 첫 행보로 교원단체들과 만나 징계 철회 결정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나 병가를 사용한 상황에 대해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본다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힌 겁니다. 이 부총리는 이어 분열과 갈등보다는 공교육 정상화에 집중하자면서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위축되지 않게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부처 TF가 신속 지원하고 교원과 학생, 교사 모두의 학교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직접 주 1회 현장 교사들과 정례 소통하겠다면서 징계 발언 이후 급격히 악화한 현장 교사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교육부가 징계 갈등 봉합에 나서면서 교사들도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입법이 진행될 때까진 주말 집회를 다시 이어가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교원단체들은 어떤 입장 전했습니까? 네, 일단 징계 철회와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 대책 보완을 요청했는데요. 정성구 한국교총회장은 교권 대책으로 나온 관련법 개정안은 물론 제도 개선에 속도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권 대책 법안들이 나왔지만 교사들이 실제 이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는 만큼 법 개정과 제도 안착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최근 숨진 교사들이 심각한 교권 침해와 함께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시달려왔다면서 수업과 평가 상담, 생활 지도의 업무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노조 역시 교권 보호 대책을 뒷받침할 세부적인 지침과 제도 개선 방안, 구체적인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학교 폭력 업무를 교육지원청 또는 경찰 등 다른 곳에 맡기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전국 교사 3명 가운데 2명은 학교 안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6명 중 1명은 극단 선택까지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서희초등학교 교사를 괴롭혔던 학부모 민원과 과도한 업무는 전국 교사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고인의 49제 추모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직접 경험했던 교권 추락의 현실을 털어놨습니다. 6년 전 운동장 수업 중 남모르는 학부모가 난입해 우리 반 아이들을 혼내고 제게는 미친년이 담임이라 애들이 이 모양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전국 교사 3명 중 2명은 이처럼 학교 내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교사 3,505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6.3%가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신체 위협이나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각각 18% 수준이었습니다. 언어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학부모나 학생이었습니다.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정신건강 평가를 받은 교사 가운데 38.3%가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6%에 이르렀습니다.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학부모 또는 학생과의 상담에서 크고 작은 언어, 신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한 정신건강 수준들이 아주 나쁜 상황인 걸 알 수 있었고요. 교사들은 이런 마음의 병을 개인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국 선생님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것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도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어제 유례 없는 공교육 멈춤의 날, 대규모 추모 집회가 열리기까지 우리 언론들도 여러 각도에서 사회적 현상과 고민들을 담아왔는데요.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교권 침해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선 영국 방송인 BBC는 서희초 사건을 비극으로 표현하며 숨진 교사의 일기와 유족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아동학대범으로 불리길 두려워하는 교사들이 훈육이나 지도에 끼어들 수 없는 게 한국 교육의 현실이라면서 이를 부채질하고 있는 배경에는 초경쟁 사회가 있다면서 한국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부모들은 고등교육을 받게 됐고 교사를 이른바 업신여기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됐다는 교육 전문가 해석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내 자식 지상주의로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시각입니다. 네, 세계 3대 통신사 로이터 역시 동료의 죽음 이후 한국 교사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며 특히 한국의 자살률을 거론한 점이 눈에 띕니다. 6년간 공립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수가 100명에 달하고 그 가운데 57명이 초등학교 교사로 집계되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국의 언론인 텔레그래프 또한 학벌 지상주의를 지목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극한 경쟁이라며 어린 나이부터 이리저리 내몰리고 있는 학생들, 또 그런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교사들에게 민원을 넣고 압박하는 일부 학부모들로 인해서 교사에 대한 괴롭힘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대한민국을 뒤흔든 교권 추락 논란,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 언론들은 초경쟁 사회 주목을 하며 한국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정의부터 바꿔야 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교실만 무너진 게 아니라며 전반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들은 이런 해석을 어떻게 생각할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어제 서희초 선생님의 49제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추모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오늘은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함께했죠. 황유진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과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 그리고 교사들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교권 회복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킬러 문화 배제 논란 그리고 나이스 문제로 이 자리에서 배웠는데 오늘은 또 공교육 멈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 이조 장관과 면담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그동안 선생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반성을 있었고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부사 멈춤, 공교육 멈춤에 대해서 파면 징계를 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체 징계는 없다. 그리고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사노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교육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은 현장의 목소리,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정책에 제대로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요구를 계속하셨고, 네. 그래서 2주 전에 교육부 장관과 공개 간담회에서도 현장 교사를 이제 교육 정책에서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TF를 운영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적극 수용을 하여 이번에는 이제 주 1회 정례적으로 꼭 교육부 장관이 현장 교사와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네. 교원단체 요구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이제 오늘 입장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발전적으로 좀 입장이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저희가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거의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 18일 이후로 선생님들의 이런 움직임에 주목을 하면서 교육 당국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 1회 언론 통해 확인된 내용은 주 1회 장관이 참석해서 교사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더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뭐 요일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네, 아직 그런 바는 없고요. 네. 저희가 근데 구체적으로 저희 교사노조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주 1회로 운영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개선 문제는 교사의 정원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교육 정책에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또 손도 많이 필요한데 학생을 돌보는 것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력 수급이라든가 예산에 추정하다 보니까 교육에 필요한 교사의 인력이 제대로 수여되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가지 못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이 부분도 다시 점검을 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조 장관 오늘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교사 정원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좀 같은 일환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아니 정원 확대가 꼭 중요한 정원 확대가 결론적으로는 되올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 옆에는 선생님이 계셔야 하고 또 그 필요성 어떤 교육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가장 잘 판단하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을 이제 교육부에서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인력이라든가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교육 이외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런 교권보호 방안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도 고민을 해줬으면 하고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네, 마침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그 추모 집회와 함께 또 서희초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이주호 장관이 눈물을 흘리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눈물을 보이는 모습까지 화제가 됐었거든요. 혹시 어제 추모제 관련한 좀 얘기가 오가기도 했습니까? 오늘 자리에서? 네, 저도 어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장관님이 말씀을 잊지 못하시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장관님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거의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만큼 너무 애통한 자리였고요. 그 자리에 계신 모든 교육 관계자의 중요한 모든 분들이 다 자리에 참석하셨는데요. 많은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다시 우리 교육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어제는 그 국회 앞을 포함한 집회 현장이 아니라 서희초 추모제에 선생님이 네, 저는 서희초에 참석하고 나서 국회로 이동을 하니 시간이 너무 늦어서 국회에선 현장 참여는 못하고 유튜브로만 참여했습니다. 혹시 그런 과정에서 언론에 좀 소개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을까요? 분위기라든가요? 저도 이제 사실은 뭐 현장을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우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퇴근 이후에 움직이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서울에서도 한 5만 이상이었고 지방에서도 5만, 저희는 6만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총 한 12만 정도의 선생님들께서 움직이셨다고 보고요. 각 지역에서 다 움직이셨고요. 이렇게 학교를 망라하고 그다음 전 지역을 망라해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한 마음이 되셨던 적이 우리나라 역사상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집회가 모집되는 방식이라든가 또 거기서 요구하는 주장이라든가 의견을 모으는 그 방법들이 저는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의 참석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징계 방침도 걷어들였거든요.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오늘 이제 강조했던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화합과 이런 화합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권보호 정상화의 방안도 사실은 학교 안에서 학칙도 만들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의 논의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징계가 그대로 강행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고 교육은 정말 정상화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이 화합이 좀 잘 돼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구사 이후로는 새로운 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뉴스를 전하면서 여러 갈등과 좀 대립을 전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일단은 표면적인 갈등은 좀 일단락된 것으로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기까지 교사분들을 지지하는 여론도 좀 역할을 했을까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럼요. 전에 저희가 이제 2월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전개를 했던 일입니다. 근데 7월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첫 1차 집회가 있기 전에 다른 각계각층의 분들께서 전화를 하셔서 선생님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 한번 모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집단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 법상 저희는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는 선생님들도 움직이셨지만 사회에서 지지하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기에도 힘을 얻어서 움직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상당수 교사분들께서 뭐 연가 병가를 쓰시기도 했었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같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 워낙 그 강경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 고민의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사실 어저께 제가 만난 젊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선생님 징계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여기 참여하셨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징계 받고 싶습니다.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께서는 징계를 받아도 괜찮고 내가 이 일을 이제 그만두어도 괜찮으니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되셨을까요? 네. 네, 징계를 받고 싶다. 바꿔 말해서 이주호 부총리도 연가를 사용하고 병가를 사용하는 걸 절박한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연결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최근에도 또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교사 3분이 잇따라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또 추모 열기가 더 고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49일간 또 달라진 게 없다라는 또 현실적인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가까이 정부와 뭐 국회에서 일하는 것을 가까이 지켜본 입장에서는 7월 18일 이후로 교육 당국도 입법부도 바빴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도리어 이제 이것들이 이슈화되면서 선생님들은 더 불안해하십니다. 전 국민이 이제 악의적인 마음을 갖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선생님들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게 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도 3분의 선생님들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실질적인 대책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생활고시라든가 이 부분만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국회에 입법 활동을 빨리 촉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저희가 결정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감히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은 특수한 아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말없이 조용히 있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경쟁에 굳이 매이지 않고도 자유롭게 그 성장하고 싶은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집회 그 현장 연결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면서도 뒤 배경으로도 진상규명이라는 그 피켓을 들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추모다라는 이게 피켓이었거든요.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고 한다면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진상규명을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 뚜렷하게 저희가 궁금한 바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선생님들의 제보를 통해서가 나오거나 이렇게 된 거라서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것이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재발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진상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라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선생님들도 얼마나 같은 일을 해서 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상규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다음 보호대책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과 함께 공교육 멈춤 다음 날 분위기 좀 듣고 있는데 잠깐 양해를 구하고 중요한 속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전하고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의 상관성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폐암 사망자 1명의 피해를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미 있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전까지 폐암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아 구제받은 사례는 지난 2021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사례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일으킨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나이나 생활을 고려했을 때 가습기 살균제 외엔 폐암을 일으킬 요소가 전혀 없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네, 오늘 나온 결정과 말씀하신 지난 2021년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잠시 뒤에 또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의미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선생님과 좀 말씀으로 넘어와서 아까 제가 여기 서서 이제 외신 반응을 소개할 때 선생님도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시더라고요. 자, 초경쟁 사회, 또 학벌 지상주의 사회, 불평등 사회 이런 걸 이제 해외 언론들은 우리의 이번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좀 꼬집고 있는데 어떻게 좀 듣고 계십니까? 한국이 그 불평등 사회가 있는 것도 맞고 선생님을 어떤 그런 사회에서 도구로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서 그 선생님도 도구로 보는 세상인데 사회에 나가면 더 할까 싶고 어린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이제 해외 언론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저렇게 보도해 주신 것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의미가 있어서 아까 고개를 이제 끄덕이게 됐고요. 네, 저희가 최근에 어떤 논란 이후 교사들 차원에서도 해외 언론을 통한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기 위한 또 노력들을 많이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메일도 보내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국제 교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하지만 저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교사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교사가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수업 시간에 못하는 건 안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네. 그것 이외에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선거 운동뿐만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서도 선생님들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고, 그다음 입법기관 국회에도 선생님들이 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의원면직을 하지 않는 이상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법도 그렇고 정책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은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네. 선생님들의 이런 현장에서의 문제의식, 그리고 이 경쟁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법으로 정책으로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또 풀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력해서 저희 해외에서 저희 교사들의 지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노력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내신 목소리가 정치권에도 닿기도 하고 지금 또 대중에게도 많이 닿았을 텐데, 이제는 좀 실효성 있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실효성 있는 논의 과정에서 어떤 점을 꼭 좀 짚어야 될까요? 실효성 있는 논의, 저희가 우선 해외에 당연히 다 있는 타임아웃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 입법 과정에서도 어렵고 제도적으로도 어렵다고. 근데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이번에는 고시안에는 담겼는데요. 근데 입법 안에서도 이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제학교도 비교를 해보고 해외에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선생님들에게 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다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법이 바뀌어야만 바꿀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지금도 있는 법으로도 얼마든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데인데 학교장께서도 좀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임아웃제라는 건 이제 참고로 수업을 방해하는 것 같은 이제 문제 학생에 대한 어떤 분리하는 그런 대책을 참고로 말씀하신 건데, 자, 어떻습니까? 교육부도 지금 지난 7월부터 몇 번씩 간담회도 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권 보호 대책이란 걸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까운 과정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시는 건 아니니까요.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장 교사와는 거리가 있고 또 공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현장의 개선책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현장과 더 소통하고 이제 더 실효성 있는 얘기를, 지금 사실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걸 가지고 학교의 문화도 바꿔야 하고 교육 과정에도 반영을 시켜야 하고 정책에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감히 꿈꾸지 못했던 일이라는 또 수식어도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주말 집회도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떤 좀 목소리를 낼 계획이신가요? 뭐 사실 그 집회는 저희 노조에서 전환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각 개인 선생님들께서 집회를 누가 주최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셔야지 되는 건데요. 아직은 제가 나서셨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사까지 열심히 달려서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랬던 것이 구사 멈춤의 의미였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지켜보고 선생님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저도 개인으로서 참여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킬러 문항 배제 또 나이스 문제에서 오늘은 교권 추락 관련해서 이제 황유진 정책처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사회가 올해 참 여러 가지 교육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런 개혁과 혁신으로 가는 과정과 또 진통의 하나겠죠. 그 과정에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잠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의 상관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암 피해를 인정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오후 들어 시작된 회의 결과인데 피해를 인정했군요. 그렇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회의를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오늘 오후부터 서울역 회의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구 결과를 검토한 뒤 폐암 피해자의 구제 여부가 논의가 됐는데 이번 독성 연구를 통해서 가습기 살균제 노출 시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도출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타 유발 요인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폐암 피해 판정 시에는 사례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질환과 동일하게 폐암 피해 구제 신청자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설명 가능성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추가로 모두 59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와 피해 등급 결정, 폐암 피해 구제 계획과 피해 인정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176명이 됐습니다. 지난 2011년 임산부 4명이 갑자기 폐가 딱딱하게 굳는 병에 걸리며 유해성이 알려진 지 12년 만입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과 경북대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지난해 12월 공동연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폐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를 실험주의 코와 기도에 노출한 결과 이 성분이 폐까지 이동하고 실제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피해 구제를 개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후속 연구로 근거를 보완하고 있었다며 오늘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서울시가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민중미술가 이목상 씨의 위안부 관련 조형물을 오늘 강제 철거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위안부의 아픈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 보도 보신 후에 잠시 후 취재기자에게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남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 굴착기 한 대가 견고한 조형물을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서울시가 작가 이목상 씨의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 작품 강제 철거에 나선 겁니다. 새벽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이루어진 철거 작업은 3시간 정도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서울시가 작품을 철거한 건 임 씨가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두는 건 공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성추행 작가의 작품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기념의 터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억의 터 조형물을 마지막으로 서울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씨의 작품 6점은 모두 철거됐습니다. 그러나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억의 터 조형물 철거가 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일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그림과 글귀도 들어가 있다면서 임 씨만 제작에 참여한 게 아니라고도 주장합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전날 반대 집회를 열면서 철거 작업이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철거 저지에 대비해 현장에 인력까지 배치했지만 시민단체들이 현장을 찾지 않아 철거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생업상 일하시는 분들하고 부딪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철거 이후 SNS에 글을 올려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성추행을 인정한 작가의 작품 철거를 막고 있다면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기억의 터 자체는 유지하되 작가에 대한 검증을 거쳐 대체 작품을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저출산 핵심 과제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15조 4천억 원 편성된 가운데 정부가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정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YTN에 출연해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가 주거 문제라면서 신혼부부와 맞벌이 가정이 저금리 대출이나 공공분양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 대출 소득 기준을 1억 3천만 원까지 대폭 완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초산 연령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면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와 사전 건강검진을 지원해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유명 온라인 패션 플랫폼 업체가 신사옥 입주를 앞두고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실수요가 적다는 게 주된 이유였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 임원이 벌금이 싸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유명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 신사옥입니다.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다음 달 중순 직원들의 입주를 앞두고 사내 어린이집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측이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전면 무효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집이 들어서려던 공간도 사무실 용도로 변경됐습니다. 오피스공원을 사용하기로 해가지고 일단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이제 오피스공원을 바뀌는. 갑자기 직장 어린이집이 백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 과정에서 최근 이 업체 임원의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신사 A 임원은 지난달 30일 사원들과 온라인 미팅에서 어린이집 개설을 자신이 반대했다면서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을 좀 내야 하지만 벌금이 훨씬 싸다고 언급한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집이 필요해지면 그때는 뭐 다른 공간 임차해서 멋지게 지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빈정대면서. 현행법상 상시 노동자가 500명이 넘는 회사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직원이 1,500명에 이르는 만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임원이 공개석상에서 이행 강제금을 무는 게 더 낫다고 발언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보육 수요를 조사했을 때 대상 직원이 93명에 불과했지만 어린이집 설치와 연간 운영비로 10억 원이 넘게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어린이집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도입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행 강제금이 적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재검토했던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위탁 지원의 방식도 내년 초 정도까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최근 진행된 채용 과정에서도 사측이 어린이집 신설 계획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채용을 진행을 할 때 재택근무나 어린이집 개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안내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내보냈어요. 어린이집이 개설된다고 해서 입사한 케이스들에 대한 기망인 거죠, 이건.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결혼과 육아 부담은 출산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두 단체는 개정의료법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습니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의사의 원활한 진료 행위가 위축돼 방어 진료를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 대리인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은 국방부 장관에서 해병대 수사단장에 이르기까지 명령이 하달됐는지 밝혀야 하는 사건이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회피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군 인권보호관인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센터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위원은 군 인권센터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 구제 안건을 다루는 인권위 임시상임위와 관련해 근거 없는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직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소송으로 맞대응하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발전소 설비 설계와 감리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대구 염색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설비 설계와 감리 입찰에서 담합한 녹색전기 엔지니어링과 그린 이엔텍, 석정 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녹색전기가 고가 수주를 위해 나머지 2개 업체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고 각각의 입찰 가격도 지정했는데
사전에 발주처 담당자를 만나 담합한 회사들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상승했습니다. 폭염과 폭우 영향으로 과일값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둔화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3.4% 올라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둔화한 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지만 1.1%포인트 올라 다시 3%대로 오른 겁니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5.4% 올라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과일 물가가 13.1% 상승해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사과가 30.5%, 복숭아는 23.8%가 올랐습니다. 7월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돼 1년 전보다 석유류 가격 하락 기여도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반면에 전기, 가스, 수도료는 21.1% 상승하며 한 달 전과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9% 상승했습니다. 다만 주로 석유류, 농산물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해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지난달과 같은 3.9%, 3.3%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추석이 있는 이번 달에도 물가 상승률은 3%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대 성수품 가격을 작년 대비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 수급 상황을 일일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물가가 다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태풍의 위험이 남아있는 데다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정부는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수요를 분산해 가격 상승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사과와 배 공급 물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봄철 저온과 설이 피해 여기에다 수해까지 겹쳐 올해 사과와 배의 작황은 평년 대비 20%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생산량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과 도매 가격은 10kg에 84,800원으로 1년 전보다 60% 상승했습니다. 배 도매 가격도 15kg에 56,78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7%가 올랐습니다. 추석 과일 선물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사과와 배의 가격이 오르자 농식품부는 물량 조기 출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3주 앞둔 오는 7일부터 공급량을 본격적으로 늘려 14일부터 20일 사이에 사과와 배 등 추석 성수품의 40%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홍로를 지금 추석 전에 대부분 이제 수확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배의 경우는 조생종 배가 지금 주로 나오고 있고 9월 말 되면 주로 우리가 먹는 신고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유통업체들과 협의해 사과와 배 선물 수요를 다른 품목으로 분산하는 작업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보다 값이 내린 한우 선물 세트를 다양화하고 사과량을 줄이는 대신 샤인머스켓 등을 혼합한 과일 세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세트 가격을 최대 20% 인하했고 사과, 배, 샤인머스켓 등의 혼합 물량을 30% 확대했습니다. 이외에도 5년 만에 한우 세트 가격을 최대 10% 인하하여 농식품부는 또 유통업체에 지나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할인 쿠폰 발행 등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심이나 주택가에선 이렇게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이 적지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기계지만 정기 점검을 받지 않아도 딱히 제재받지 않아도 돼 매년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이 문제 취재했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타기도 전에 셔터가 닫히고 리프트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어둠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떨지 1시간. 전문 업체와 119가 출동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관리자는 있었지만 운전자가 차에 타는 걸 보지 못하고 리프트를 작동시켜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시스템상의 오류인 것도 있고요.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은 이런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처럼 일반 주차장보다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13건. 올해 7월까지만 벌써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낡고 오래된 기계로 인한 결함이 문제로 꼽힙니다. 전국 기계식 주차장 3만 6천여 곳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기계는 40%에 달합니다. 노후화된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 실태 자체도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전기차 같이 무거운 차가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무분별하게 기계식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할 때 사고까지 더 많이 유발된다는 거. 이렇게 오래된 기계가 제때 점검을 받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검사 주기가 지나도 점검을 받지 않은 기계는 전국에 5,600여 개로 전체 15%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 고작 0.8%. 정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안전검사 규정이 있더라도 결국 실제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 방치된 시설들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실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실태 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폐 식용유나 생활 폐기물 등으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행에 돌입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천에서 LA 노선을 운항하는 대한항공 화물기에 바이오 항공은 SAF를 급유해 석 달간 시범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SAF는 지속가능 항공유로라는 의미로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가 있고 기존의 항공유와도 혼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범 운항에는 오후 5시 4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KE207편이 투입됩니다.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선물 가격은 현지 시각으로 40센트 상승한 배럴당 85.9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 11월 선물도 45센트가 올라 배럴당 89달러에 거래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가의 최근 상승세는 오펙 플러스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이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수일 안에 다음 단계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쉽게 닳거나 깨지지 않아 영원한 가치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다이아몬드 가격이 최근 눈에 띄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다이아몬드 업체 드비어스가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격을 최근 1년 사이 40%가량 인하했는데요. 지난해 7월 캐럴당 1,400달러 수준이던 원석 가격이 올해 7월입니다. 850달러,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 가격이 떨어진 주요 원인은 바로 랩크론 다이아몬드, 말 그대로 실험실에서 키운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탄소 덩어리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수억 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아 생성됩니다. 하지만 랩크론 다이아몬드는 이런 과정을 과학으로 해결했습니다.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 보통 다이아몬드 씨앗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의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 겹겹이 탄소를 덧입히면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키우는 거죠. 천연 다이아몬드와 비교하면 전문가들조차 구분이 어려운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보니 특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반대로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다이아몬드 광석 매장량 세계 1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G7, 주요 7개국은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광석 수출이 푸틴의 전쟁 자금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인조 다이아몬드, 랩그론 다이아몬드가 대체제로 공급이 확대되고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성분도 모양도 똑같으니 이제 더 이상 인조가 아닌 양식 다이아몬드라고 불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업계에서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보석 수요가 줄어든 게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지만 합리적 소비를 원하는 젊은 층들이 청혼 반지로 인조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보석의 여왕으로 불렸던 천연 다이아몬드의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경기도 화성의 한 반려견 번식장에서 끔찍한 학대가 벌어져 충격을 줬는데 구조된 반려견들은 모두 경기도 내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근황을 취재했습니다. 비좁은 쇠창살 안에서 오로지 번식만을 위해 연명해오던 작은 생명들. 따뜻한 손길은 처음인지라 생소하고 어리둥절합니다. 생지옥에서 구조된 반려견들을 위한 수송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목적지는 여주의 반려견 복합문화 공간인 경기 반려마루입니다. 아직 시설이 정식 개관 전이지만 580여 마리가 이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품종과 성별, 건강상 특이사항을 메모한 뒤 이름표를 부여받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연신 고개를 떨구고 눈을 피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발을 동동거리고 손바닥을 핫하가면서 반가움을 표시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구조된 개들의 평균 연령대는 8살. 하지만 대부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3, 4개월 된 강아지처럼 몸집이 작습니다. 얘는 일단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예, 눈이 벌써 이렇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번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몸을 많이 해줬겠구만. 치료를 받다 숨진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던 4살 배기 포메라니안 한 마리가 도착 이틀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집중 치료가 필요한 50여 마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쾌적한 공간에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상 관찰하고 육안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조금 우리 아가들이 진정되면 그때 더 정확히 질병 검사를 우선 할 겁니다. 반려마루엔 입양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 반려견들이나 반려동물은 팔고 사는 상품이 아니라 입양을 하고 사랑과 애정으로 키우면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생태계를 우리 사회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예방접종과 치료, 중성화 수술까지 모두 끝나는 이달 중순 이후 입양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서울 출장 일정 도중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주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카카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 성남시 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 카카오톡 등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서민위 등은 경제활동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카카오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가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의 1차 수사팀의 수사 기록 확보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의 과거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은 김 전 차관 사건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김 전 차관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네, 서울시가 남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원에서 이목상 작가의 조형물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조형물 제작을 기획한 임 작가의 성범죄 때문인데요. 시민단체는 위안부의 아픈 역사를 지우는 거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권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기억의 터 이목상 작가의 조형물. 자, 일단 오늘 별다른 충돌 없이 철거가 끝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남산 기억의 터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추모를 위한 공간인데요. 이 기억의 터 조성에 참여했던 이목상 씨의 조형물 철거 작업이 오늘 오전 9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시가 새벽 6시부터 굴착기 1대와 대형 트럭 3대를 동원해 철거를 마쳤는데요. 임 씨의 작품인 대지의 눈 그리고 세상의 배꼽 조형물 2점을 철거했는데 예정보다 하루 미뤄졌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의기억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어제 철거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마찰이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경찰과 서울시 관계자들은 오늘 철거 저지 등 충돌을 대비해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충돌을 원치 않는다면서 오늘은 현장을 찾지 않아 별다른 불상사 없이 철거는 마무리됐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이목상 씨의 성범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예. 어떤 그 범죄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살펴보면 이 조형물 철거 얘기는 임 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이제 재판이 시작된 건 지난 7월부터입니다. 예. 1심 재판은 8월에 있었고요. 예. 따라서 지난달 법원이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시가 철거에 나선 겁니다. 임 씨는 10년 전 함께 일하던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데요. 성추행을 반성한다던 임 씨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서 최근 항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항소를 한 거군요. 예. 자, 이목상 작가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길래 작품 철거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는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목상 작가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서 이 학사와 석사를 받은 1세대 민중미술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1980년대부터 회화와 조각 등 다양한 사회 비판적 작품을 본격적으로 선보여 왔고요.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선도적으로 민중운동을 이끌었다. 이런 평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국회 건축조경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일부 작품을 국회에도 전시했고 2014년엔 세월호 추모 시민참여 예술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등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서울 청계천에 가면 전태일 열사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이목상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내용 관련해서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네. 이건 결국 위안부 피해 역사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은 한마디로 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공간에 있는 작품을 철거하면서 위안부의 역사를 아예 지우려 한다는 겁니다.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 흔히 정의연으로도 불리는데 관계자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목상 씨가 이 작품을 만드는데 이 기억의 터를 조성하는데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이 모든 역사를 지우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지우는 거다.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논의 와중에 시민단체들은 임 작가의 범죄는 잘못됐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성폭력을 옹호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작품 자체를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인데요. 작가와 작품을 따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조형물에는 위안부 할머니의 그림과 글귀도 들어가 있고 시민성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일례로 대지의 눈 작품에는 고 김순덕 할머니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과 위안부 역사를 모두 기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이렇게 서울시에 제안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서울시가 철거를 강행했다면서 불신과 불통으로 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시민단체 반대, 아까 작가와 작품을 좀 따로 봐달라 이런 주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우선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간에 놓는 건 공간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직접 나서서 이목상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는 것에 반대한 시민단체들을 이렇게 맹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오 시장은 오늘 SNS에 시민단체는 죽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정의연을 향해서도 위안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성추행을 인정한 작가의 작품 철거를 막아섰다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많은 시민단체가 같은
이 사안을 두고 우리 편이 하면 허물을 감싸주고 상대편이 하면 무자비한 비판의 날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시민운동이 자기 편 들기 운동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강제철거가 진행이 됐고 그러면 이 남산 기억의 터에 대해서 서울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서울시는 이번에 어쨌든 남산 기억의 터에서 철거된 이목상 작가의 조형물을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기억의 터는 지난 2016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때 만들어졌는데요. 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록과 일본의 만행을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성했습니다. 인권과 평화시민단체 활동이 종종 열리는 공간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오세훈 시장도 위안부 피해자를 계속 기릴 수 있도록 이 터를 갖고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가보면 철거된 작품은 임 씨가 기획하고 감독한 것 2개뿐이고 통감 관저터 비석과 거꾸로 세운 동상 등 다른 조형물 3개는 남아있기도 합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는 임 작가의 작품을 대체할 새로운 조형물이 설치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이 공간에 추모를 위한 다른 조형물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상암동 하늘공원에 설치된 임 작가의 작품을 이미 철거한 상태고요. 기억의 터 조형물을 마지막으로 서울 시립시설에 설치된 임 작가의 작품 6점을 현재 모두 철거했습니다. 네, 작품 6점 모두 철거가 됐다. 자, 그러면 전태일 동상을 비롯해서 그런 시립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임 작가의 작품 철거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목상 작가의 작품 철거 여부에 대한 이 논의가 계속 확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또 다른 임 씨의 작품인 서울 청계천에 있는 이 전태일 동상에 대해서도 존폐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동상을 관리하는 전태일 재단은 어제 노동계와 문화계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열고 이 동상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 새롭게 교체할지 논의했는데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작품의 의미와 공간의 취지에 대한 해석이 맞서고 있는 이슈였습니다. 사회부 권준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YTN 뉴스큐 이어가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황성우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소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된 내용이라 긴급 심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여당 성향인 허연회 의원이 동의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방송소위에 참석한 3명의 위원 가운데 야당 성향인 김유진 위원은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명확한 근거 없이 긴급 심의를 하면 방심위가 외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반발하며 퇴장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비상임위원인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권익위 조사관들이 정 의원이 참여했던 심의회의록과 의결 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인 정 위원은 MBC 관련 소송을 맡은 기간에 50여 차례나 MBC 관련 심의에 참여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기 위해 오늘 5박 7일 일정으로 출국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기간, 윤 대통령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한일중 정상회의 등에 차례로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기 위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오는 8일에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 뉴델리로도 이동하는 윤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해 이번 다자 외교 무대에서 양자 회담만 20여 개를 소화하며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전에도 나섭니다. 네, 외신이 보도한 대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나게 된다면 4년여 만에 정상 외교를 재개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러 간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기 거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은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4년여 만에 정상 외교를 재개하는 겁니다.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에게 김 위원장이 직접 주력 무기를 소개한 만큼 북러 간 무기 거래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 그 관련한 이제 기술 추가적인 기술과 광학 장비 이런 것들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수입할 필요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극비리에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뭐 여러 거 보이는데. 하지만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여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로서도 노골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러 간 인적 교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러 간 협력이 국제 규범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 거래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러 군사 밀착과 함께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북중러 군사협력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뒤 항저우 아시안게임 계기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됩니다. 일단 북한이 오는 9일 정권 수립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열병식을 치른 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딸 주의 공개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통일부가 북한 노동신문에 공개된 김주혜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모두 15차례 보도 가운데 군사부문 보도가 12번으로 80%를 차지했고 사회 경제 분야 활동은 3번에 그쳤습니다. 통일부는 주의 공개활동에 관해 군사부문 치적을 과시하고 군의 충성을 유도하는 목적의 행사 위주로 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이 7월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 총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3.2% 줄어든 77억엔, 우리 돈 6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대중국 수산물 수출액이 감소한 건 2021년 1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자국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한 중국을 대상으로 다자 지역 통상 무대를 통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자유무역협정인 RCEP에 의거해 중국의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토의를 요청했습니다. 중국 주도로 출범한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 나라가 참여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 WTO에도 중국의 수입 금지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러시아와 튀르키예 정상이 만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문제를 논의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협정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재복 기자입니다.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의 70%가 유럽으로 수출됐으며 정작 필요한 아프리카에는 3%만이 제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에서 철수했지만 식량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며 러시아의 식량 위기 책임 비판도 반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 곡물 수출을 막지 않는다면 협정에 돌아올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И сделаем это сразу же, как только будут полностью выполнены все зафиксированные в ней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снятии ограничений на экспорт российской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сти.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협상이 문을 닫은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과 협의에 새로운 제시안을 준비했다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eklentileri karşılayacak bir çözüme inşallah kısa sürede ulaşacağımıza inanıyorum. 지난 7월 러시아가 협정에서 빠진 뒤 우크라이나에서 기른 밀과 옥수수 등의 유럽과 아프리카 수출길이 다시 막혔습니다. 흑해 임시 인도주의 항로를 이용해 곡물 운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러시아가 선박에 경고 사격을 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항만을 공격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지난달까지 극심한 더위와 가뭄이 이어지던 스페인에 이번엔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하철이 침수되고 다리가 무너지는 등 4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객차 안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등 스페인 중부 지역에 큰 비가 쏟아지며 지하철이 침수되고 버스 수십 대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1981년 이후 4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비로 마드리드 지역 다리 6개가 무너지고 도로 곳곳이 폐쇄됐습니다. Con mucha angustia pensando que se iba abajo la casa de la cantidad de lluvia que ha caído. Y bueno, pues alucinando aquí porque el puente está roto y no pensábamos que esto fuera a pasar, la verdad. 저녁에서 사망자가 속출했고 강에서 진흙 속에서 실종자를 찾는 작업도 계속됐습니다. 톨레도에서는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지붕에 피신한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Estuvimos durmiendo, me llamó la vecina que se estaba asustando, que estaba lloviendo mucho y justo cuando sonó un golpetazo muy fuerte, que fue este cubo que tenemos aquí de basura. 마드리드와 톨레도를 잇는 철도는 일부 구간이 침수돼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프리메가리가 축구 경기도 취소됐습니다. 스페인에선 지난달까지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가뭄이 계속됐는데 폭우 피해까지 겹친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지중해 상공 공기가 더워지면서 이런 극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해외 가상 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100억 원을 가로챈 투자 사기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불법 다단계 조직을 꾸려 전국 곳곳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었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벌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가정집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남성이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섭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 조직에서 총책을 맡은 핵심 관계자가 붙잡히는 장면입니다. 경찰이 투자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2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총책인 5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1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짧은 시간 안에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러고선 해외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거라며 원금의 3배를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6,600여 명을 속여서 가로챈 돈은 모두 1,100억 원. 경찰은 이들이 얻은 범죄 수익금 21억 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일당 대부분이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유사 전력의 범행을 통해서 학습된 그런 수법으로 좀 더 교묘하고 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이런 범행을 이제 실행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현금 인출기까지 설치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사람들이 수당을 현금으로 뽑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으는 경우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커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7억 원대 마약을 독일에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학교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집안 아들의 강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군 측은 다만 아직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인천 중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4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자 A씨는 사고 당시 높은 곳에서 작업을 돕는 고소 작업대에 탑승을 해 물건을 꺼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고 법 위반 여부 등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재하청업체 소속이더라도 원청업체의 사전 업무 요구가 있었다면 원청업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직접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지만 도급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재하청업체 작업의 상당 부분이 비사 요구에 따라 예정돼 있었던 만큼 A씨는 계약에서 정한 공동 피보험자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화재가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충돌하면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5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중부고속도로에서 7.5톤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부딪힌 승용차가 밀리면서 또 다른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5톤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체 구간에서 제때 멈추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전에 비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오르면서 통화 정책이 다시 긴축 기조로 돌아서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역성장을 면했지만 실질 국민 총소득은 감소하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도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나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상승폭이 다소 커진 측면이 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4%에 대한 한국은행의 평가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안정세였던 물가 흐름이 바뀌면서 다시 물가 잡기를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이후 3%대 물가 인상률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입장.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답답한 경기 흐름. 한은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0.6%로 일단 역성장은 피했습니다. 설비 투자를 제외하곤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모두 감소했지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 순수출이 늘어난 덕입니다. 이처럼 불황형 성장이 이어지면서 우리 국민이 벌어서 쓸 수 있는 돈은 줄었습니다.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국민 총소득, GNI가 0.7% 감소한 겁니다. 지난해 3분기 마이너스 0.4%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다 최근 1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국외 순수치 요소소득이 1, 4분기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교육 조건 악화로 인한 실질 무역수입이 확대된 데 기여하는데요.
한은은 하반기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하며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고물가에 민간도 정부도 지갑을 닫은 데다 미국의 추가 긴축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상저하고 회의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내성 걱정을 좀 많이 하죠.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률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지만 소아에게는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종합병원보다는 병상 수가 적은 일반 병원에서 항생제를 더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올 여름에는 독감 환자가 유독 늘었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독감이나 감기뿐 아니라 중이염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기 증상으로 아플 때 대표적으로 찾는 약이 바로 항생제입니다. 복용하면 증상이 빠르게 완화되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세균 감염이 아닌 경우는 항생제 처방 없이 진통소염제 또는 그냥 이렇게 자기 면역력으로 이겨내는 것을 권유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너무 본인이 힘드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처방해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질병관리청과 대한감염학회가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생제 사용량은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생제 내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사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15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는 여전히 성인보다 2배 가까이 많은 항생제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증 환자 때문에 항생제 사용량이 많은 큰 병원보다 오히려 작은 병원일수록 항생제를 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00병상 정도의 좀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의 항생제 사용량이 오히려 더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항생제 사용률을 좀 줄일 여지가 작은 규모의 병원에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결과 같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조사는 단순히 항생제 사용량만 살펴본 것으로 환자에게 적절히 쓰였는지는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네, 미지의 공간인가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안에 숨겨져 있던 지하 공간이 4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시청역 지하상가 아래 또 지하철 2호선 선로 위에 있는 3천여 제곱미터 공간인데 시는 시민 의견을 받아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을지로 입구역 인근에 있는 창고 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갔더니 깜깜한 지하 공간이 나타납니다. 낡은 기둥이 촘촘히 세워져 있고 동굴에서나 발견되는 조묘석도 곳곳에 보입니다. 무려 40년 만에 공개되는 서울광장 지하 공간입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 사이 길이 335m에 달하는 이 공간은 지하 상가 아래 지하철 2호선 선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높이가 다른 시청역과 을지로 입구역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는 시민 제안을 받아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백년지대의 어떤 중심 공간이 될 건데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하자 함께 시민들과 고민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기획이 시작이 됐다. 9월 한 달 동안 시민들도 이곳을 직접 둘러볼 수 있습니다. 오는 8일에서 23일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해설사와 함께 탐험해 볼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을 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분단위 타임라인이 있다면서 조사 거부 대신에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택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달 2차례 출석에서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것과 달리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피의자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이 자체가
이 진실의 힘이 오히려 더 강하기 때문에 박 전 단장 측은 항명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며 일련의 외압 정황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로 분단위 타임라인을 꼽았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무기라고 함은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님은 그 메모를 이제 꼼꼼하게 하셨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분단위로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박 전 단장 측이 하루빨리 복귀해 보강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불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최상병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이후 현장 지휘를 맡았던 대대장 2명만 과실치사 혐의 의견으로 경찰에 이첩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땐 가능하지 않을 사안인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진위를 저는 잘 모르겠고. 박 전 단장은 또 이번 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허벅지를 다쳐 재활 중인 이강인 선수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에서 소집 훈련 중인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의 빠른 합류를 기대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의 핵심 전력인 이강인은 왼쪽 허벅지 근육을 다쳐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표팀의 A매치 2연전에서 제외됐고 리그 경기도 치르지 못하면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창원에서 소집 훈련 중인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황선홍 감독은 PSG로부터 이강인이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들었다면서 오는 13일에 아시안게임 대표팀 합류 일정에 대해 구단의 공식 답변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선수고 훌륭하지만 우리 팀원들과 조합이나 또 포지셔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합니다. 이강인이 합류하지 못한 데다 일부 선수는 A매치에 차출돼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22명 중 17명만 소집돼 훈련하고 있습니다. 와일드카드로 발탁된 미드필더 백승우는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와일드카드로 뽑혀서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제 마지막 소집인 만큼 선수들이랑 빨리 친해져서 좀 발도 잘 맞추고 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남자 대표팀은 12일까지는 창원, 13일부터는 파주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16일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실망스러운 성적을 냈던 여자 대표팀은 아픈 기억은 있고 다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World Cup 끝났어요. Analysis 끝났어요. 지금 moving forward, looking forward to the next tournament. 여자 대표팀은 19명의 선수를 두 조로 나눠 체력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안게임 3연속 동메달에 그쳤던 여자 대표팀은 더 나은 성적을 목표로 오는 19일 결전지 중국으로 떠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혼돈의 중위권 싸움 속에 117일 만에 4위로 올라선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9연승에 도전합니다. 지난달 24일 KT전부터 8연승을 기록 중인 기아는 오늘 승리할 경우 10년 만에 9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기아는 지난 6월 나성범과 김도영이 재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 상승세를 이어갔고 6위 두산은 가을 야구 진출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아 황동하, 두산 최원준이 두 팀 선발로 맞붙습니다. 총 상금 14억 원이 걸려있는 제39회 신안 동해 오픈 골프 대회가 7일부터 나흘간 인천 클럽 72에서 열립니다. KPGA 코리안 투어와 일본 프로골프 투어, 아시안 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이재경과 김성현, 나카지마 케이타 등 우승 경쟁을 펼칠 한일 탑 랭커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다 승인 124승을 기록한 코리안 특급 박찬호 씨도 추천 선수로 출전합니다.
연일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쪽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8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처럼 더웠는데요. 내일도 한낮에는 때늦은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아침 기온은 점차 내려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는 당분간은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서 선선하겠는데요. 서울이 23도, 대전과 대구는 21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전도 31도, 대구는 30도, 광주와 전주는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일교차도 점점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